네, 안녕하세요. 아카입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스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게임스탑은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이언 코엔은 애완동물 식품인 추위의 공동 설립자로 애플과 웰스파고 같은 안정적인 대형주에 투자해서 주목을 받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8월에 라이언 코엔은 게임스탑의 지분을 약 10% 정도 인수를 하고 추위의 임원 2명과 함께 게임스탑의 이사로 지명되었습니다. 추위의 전자상거래로 수익을 거둔 코엔은 게임스탑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모델에서 벗어나서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전략이 주목을 받자 불과 4달러였던 게임스탑의 주가는 9월부터 12월까지 16달러까지 폭등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게임스탑의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2020년 10월 공매도가 6,810만 주에서 12월 말까지 7,120만 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게임스탑의 발행 주식은 총 6,980만 주로 헤지펀드들은 커버스 숏셀링, 그러니까 차익 공매도와 네이키드 숏셀링, 무차익 공매도를 치면서 게임스탑의 발행 주식인 6,980만 주보다 더 많이 치면서 게임스탑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 RC 벤처와 같은 캐피탈을 끌어들이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게임스탑은 휴일 동안 매장 판매가 4.8% 증가하고 디지털 판매가 309%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게임스탑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헤지펀드들과 게임스탑 간의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게임스탑은 디지털 인프라의 전환을 새로운 미래로 제시를 했었고 헤지펀드들은 개사료 판매 전략이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기 힘들다. 온라인 다운로드는 게임스탑에서 실제로 디스크 게임을 구매한 자가 적어질 것이다. 결국 게임스탑의 주가는 과장되어 있고 지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미국의 주식 커뮤니티인 월스트리트 배트에 퍼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게임스탑의 급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배트는 한국의 DC 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와 비슷한 그런 커뮤니티 단체입니다. 월스트리트 배트 유저는 지난 2008년 헤지펀드들의 사기극에 복수를 할 기회가 왔다 라면서 게임스탑의 매수를 적극 권장하는 하나의 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1월 22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게임스탑의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 헤지펀드들 중에 가장 공매도를 많이 친 시트로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20달러로 떨어질 것이다. 곧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라면서 경고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곧 주식 거품이 꺼질 것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에 갑자기 게임스탑의 주가가 150달러를 찍으니까 헤지펀드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27일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로 게임스톤크라는 밈 구호를 외치니까 주가는 300달러 이상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멜빈 캐피탈 같은 일부 헤지펀드들이 막대한 손실을 뒤로하고서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숏스퀴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참고로 멜빈 캐피탈은 게임스탑 공매도 때문에 전체 자산의 30%를 잃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백악관 그리고 제롬 파월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만 하고 딱히 개입의 명분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인지 몰라도 게임스탑의 주가는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이겼다는 월스트리트 배트의 유저들은 환희를 맛보게 되면서 게임스탑의 매수는 더 큰 밈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숏스퀴즈의 영향으로 게임스탑의 주가가 40달러에서 480달러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이때 시트로는 하나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시트로는 다음부터는 쇼트 리포트를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탄식이 섞인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는 헤지펀드 대표가 월스트리트 배트의 개미군단 대표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로빈후드에서 게임스탑과 함께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버튼을 삭제하기 이르는데요. 로빈후드가 시타델의 압박으로 콜옵션 금지를 해서 공개적인 주가 조작이라고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들을 사용할 때 로빈후드는 거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근데 이 로빈후드는
헤지펀드들이 로빈후드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 이때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데요. 이 때문에 로빈후드 이용자들이 TD, 아메리트레이드나 피델리티, 이와 같은 다른 증권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로빈후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하루 만에 100개를 들고 다시 매수 버튼을 활성화했었습니다. 이 매수 버튼을 삭제한 이후부터 주가는 10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헤지펀드들이 낮은 가격에 숏커버링을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현재 이 밈은 AMC 그리고 블랙베리, 코스 같은 공매도가 심한 주식에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이들 주식도 크게 급등을 하는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빈후드는 다시 매수 버튼을 활성화를 시켰는데요. 근데 여기에 매수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게임스탑이나 AMC 그리고 코스 그리고 모더나 같은 종목들은 한 주만 매수하게 만들었고, 배드베스 앤드 비욘드, 시리우스 XM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2주만 매수하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매도가 많이 있는 AMD나 스타벅스에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현재 이 밈은 주식을 넘어서 암호화폐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은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들 간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공매도는 아직 12조 5천억 달러가 남아있고 29일 기준으로 공매도가 겨우 8%만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이 공매도에 대해 손실이 총 2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헤지펀드들은 고품 붕괴를 기다리면서 버틸 것이다 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숏포지션을 잘못 잡았다가 파산하는 헤지펀드도 있었는데요. 공매도 세력이 결국 개인 투자자들한테 항복을 할 경우에는 게임스탁의 급등과 함께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매각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겠죠. 현재도 빅테크나 다른 해외 자산을 헤지펀드들이 매각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버리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처럼 신용과 밀수가 있듯이 로빈후드에도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스탑에는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다고 알려지는데, 만약 헤지펀드나 개인 투자자들이 10만원을 5배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총 5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은 로빈후드는 캐시콜을 통해서 이들한테 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빠른 시간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여의치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게임스탑의 3분봉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하루에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75%, 그리고 상승도 순식간에 플러스 46%, 플러스 78%, 플러스 169% 등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금액이 하루에 여러 번씩 반대 매매를 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헤지펀드나 누구든 간에 이 레버리지를 가져가는 투자자는 존재합니다. 이건 반대로 로빈후드를 통해서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들도 해당 사항입니다. 그럼 이 로빈후드에서는 이 일시적 레버리지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로빈후드에서 이 일시적인 레버리지를 지불할 현금을 가지고 있냐가 불분명합니다. 최근의 기사로는 로빈후드가 투자자들로부터 10억 달러를 조달했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겠죠. 만약 공매도가 이겨서 반대매매를 당한다면 로빈후드가 이 반대매매 금액을 커버가 가능한지 아직 정확히 나온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가 로빈후드를 통해서 매매를 하려고 할까요?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투자자들은 어서 빨리 로빈후드에서 돈을 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일종의 매물 출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물 출회가 나오는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길 텐데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아주 커집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연쇄적인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달러를 빨아들이는 달러 인덱스 급등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베트남 증시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빠지는 원인으로 지역사회에서 2건 9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발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28일 이전의 급락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증시의 급락은 헤지펀드들의 해외 자산 매각이 투매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바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이겠죠. 참 코스피 고점에서 이런 악재가 나왔다는 게 참 재미있네요. 그러면은 차트를 통해서 저점이 어디까지일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이전에 이 버블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또는 이 버블이 드디어 꺼졌다라는 투자자들의 말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버블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게임스탑의 문제는 헤지펀드들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어놨었고 결국에 파산하기 직전까지 내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급등한 가격을 떠맡으면서 상황은 종료될 것인데요. 결국 로빈후드도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고 결국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동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 2022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지금 세계 경제는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요. 미국도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최근에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너무 멀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계속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요. 한국 수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2021년 2분기까지 수출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대외적인 상황이 높은 와중에 헤지펀드들의 매물이 나온다면 이건 바로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꼭 주가가 아니라도 가격이 싸다면 배당을 받아먹기 때문이겠죠. 차트를 통해서 저점이 어디까지일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스피는 2900부터 과열권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락 변동성이 커질 때 단기 성향의 종목은 모두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3200까지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 이때도 결국에는 290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왔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저점이 어디냐를 맞추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어느 라인대에서 매물대를 형성하냐입니다. 만약 2900대에서 매물대를 만들면 빠른 상승이 예측이 됩니다. 다만 2800 이하에서 매물대 형성이 된다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2900대에서 매물대를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후에 조정의 끝을 알리는 밑꼬리가 생기냐 안 생기느냐가 1번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2번 시나리오입니다. 2번 시나리오는 2800에 지지선이 생기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대략 마이너스 2%의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휩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장중에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릴 수가 있으니 이때 매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마이너스 2%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최근 코스피 3000이 넘어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써서 들어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3000이 깨지면서 많은 종목들을 하락으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월요일에 하락이 나온다면 코스피 3000에서 신용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또한 12월에 매수했지만 좀처럼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반대 매매도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갭락이 나오고 2800 언더까지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데드캣 바운스인 상황입니다. 이런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도 월요일 제일 밑꼬리에서 한번, 그리고 다음날 양봉에서 한번, 또 그 다음날 음봉에서 한번, 마지막 2800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그리고 나머지는 상승 중에 한 번 해서 총 5번의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5번의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2800대에서 평단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평단을 굉장히 저점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승할 때에는 언제 매도해야 되나 가장 걱정이 많죠.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쩌나 하는 그런 패닉 바잉 현상이 있는데요. 반대로 내려갈 때는 언제까지 내려가나 또는 언제 사야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데드캣 바운스일 것 같아서 못 샀는데 올라가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뿐인데요. 그렇기에 분할 매수가 있는 것이죠. 최저점은 아니라도 저점은 공략이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여기서 단점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점 매도를 하게 되면 최고점까지 가는 걸 보고서 배가 아파지는 가상의 손해,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걸 지켜보며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생기는 손해, 이거를 결국 극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코스피 2200에서 모두 팔아야 된다라는 분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었는데요. 결국에 저점에서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언제 사야 될까를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정책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드렸고, 첫 번째는 CP 매입, 두 번째는 회사채 매입을 발표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총 두 번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분석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한 번, 그리고 회사채 매입이 발표되는 이때 한번 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600대의 평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3월 17일날 매수를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였어야 됐는데요. 사실 이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추후에는 큰 상승으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1500대 이하에서 매수하려고 했을 경우에 최저점 잡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다 보니까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 결국 상승해서 다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다시 누를 때 사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